지금 유럽의 마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코너 앞에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1인당 2박스. 선반은 자꾸 비었습니다. 팔린 건 원두도 캡슐도 아니었습니다. 노란 봉지 하나였습니다. 김치보다 더 유명한 것 같다. 모든 한국인의 카페인 공급원이다. 서울에 살 때 완전히 빠져버렸다. 해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2025년 한국 커피 조제품의 유럽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4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이 현상이 감지된 곳입니다. 에스프레소의 본고장. 커피를 세상에 가르쳤다고 믿는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나폴리 국립병원 응급실. 3년차 레지던트 마르코 비스콘티는 그 변화를 새벽 2시 휴게실에서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이 그의 믿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을 흔든 노란 봉지 하나. 대한민국이 유럽의 새벽을 바꾸고 있는 그 현장,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 당직이 한 고비를 넘긴 직후였습니다. 흉통 환자 차트를 마저 정리하고 휴게실로 갔을 때 소피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란 봉지 하나를 뜯어 종이컵에 가루를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자 달콤한 향이 좁은 공간을 금세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게 뭐야? 소피아가 한국 커피예요 라고 했습니다. 컵을 한 모금 마시더니 긴장이 빠진 얼굴이 됐습니다. 야간 당직할 때 이게 없으면 못 버텨요. 저는 봉지를 흘낏 봤습니다. 노란 바탕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낱개로 사면 0.3유로라고 소피아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사람에게 인스턴트는 커피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비스콘티입니다. 나폴리 국립병원 응급실 3년차 레지던트, 올해 33입니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그렇게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사라는 말 앞에서 안정적이겠다, 잘 벌겠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월급은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갑니다. 의대 학자금 대출 잔액이 아직 6만 유로 넘게 남아 있습니다. 매달 550유로씩 갚고 있죠. 거기에 나폴리 집으로 매달 400유로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3년 전 일을 잃었습니다. 건설 현장 감독이었는데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재취업을 몇 번 시도했지만 60에 가까운 나이에 새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돈이 없으면 월세가 밀립니다. 그러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빠듯합니다. 나폴리 물가가 밀라노보다 낮다고는 해도 병원 근처 원룸 월세의 공과금, 식비를 빼고 나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바에 모여 앉아 2잔째를 시킬 때 저는 한 박자 망설입니다. 의사가 에스프레소 한 잔 값을 계산한다는 게 우습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하나만큼은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 에스프레소만큼은 반드시 단골바에서 제대로 마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지킵니다. 동료 루카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린 커피를 가르친 나라야.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나폴리에서 태어나 나폴리에서 자란 저는 그 말에 자연스럽게 동의해 왔습니다. 그러니 0.3유로짜리 인스턴트 봉지에 손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컵을 다 비우고 차트를 폈습니다. 저는 자판기 에스프레소를 뽑았습니다. 쓴맛이 혀를 쳤습니다. 마실만은 했지만 향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피아의 노란 봉지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여분으로 꺼내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차트로 돌렸습니다. 0.3유로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에스프레소는 0.8유로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피아의 노란 봉지가 눈에 자꾸 들어왔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게 더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갈 때마다 테이블 위를 먼저 봤습니다. 소피아가 당직인 날이면 어김없이 노란 봉지가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2개였습니다. 소피아는 그걸 당연한 듯이 뜯었고 저는 당연한 듯이 자판기로 갔습니다. 0.8유로를 넣고 에스프레소를 뽑았습니다. 그 패턴이 2주쯤 이어졌습니다. 무너진 건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달 말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기 나흘 전 지갑을 열었더니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찾아봐도 5유로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지난주였고 나폴리 송금도 어제 처리했습니다. 남은 나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파스타와 달걀 3개가 있었습니다. 끼니는 어떻게든 됩니다. 문제는 당직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직은 자정부터였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면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카페인이 필요했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이 0.5유로밖에 없었습니다. 자판기 에스프레소는 0.8유로였습니다. 0.3유로가 부족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소피아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노란 봉지가 2개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거절할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괜찮아 라고 하려다가 자판기를 한번 봤습니다. 0.5유로짜리 동전이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봉지를 받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뜯었습니다. 가루를 컵에 털어넣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나무 막대로 저었습니다. 10초가 채 안 걸렸습니다. 첫 모금에서 멈칫했습니다. 달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맛이 싸구려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커피 향이 그 아래에 깔려 있었고 끝에 크림 같은 부드러움이 따라왔습니다. 3가지가 순서대로 오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인스턴트라고? 2번째 모금을 마셨습니다. 3번째도요. 에스프레소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짧고 강하고 직선적입니다. 이건 달고 부드럽고 둥그렇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다르다는 것과 열등하다는 것은 다른 말인데 저는 그동안 그 2가지를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컵을 다 비웠습니다. 소피아가 차트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네.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라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빈 컵을 버리고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졸음이 줄었습니다. 카페인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뭔가를 마셨기 때문인지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생각했습니다. 0.3유로가 부족해서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왠지 찜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골바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크레마가 올라온 짙은 한 잔이었습니다. 향이 먼저 왔고 쓴맛이 뒤따랐습니다. 이게 맞는 커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 후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월급날이 이틀 남은 시점이라 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파스타 1봉지, 토마토 통조림 2개, 달걀 1판. 카트 대신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카트를 들면 필요 없는 것까지 담게 됩니다. 음료 코너를 지나다가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딱히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먼저 갔습니다. 노란 포장지가 보였습니다. 소피아가 매일 뜯던 그 봉지였습니다. 커피 코너 한쪽 선반에 박스째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옆으로 옮기고 가격표를 봤습니다. 박스 하나에 20개입 6유로였습니다. 낱개로 계산하면 0.3유로. 소피아가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자판기 에스프레소가 0.8유로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단골바 에스프레소가 1유로 30센트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는 잠깐 그 계산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한 달에 에스프레소를 30잔 마신다고 하면 바에서 마시면 39유로입니다. 이걸로 마시면 9유로입니다. 30유로 차이입니다. 그 30유로면 나폴리로 보내는 송금액의 일부가 됩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선반 옆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1인당 2박스 구매 제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선반을 봤습니다.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스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더 있었을 겁니다. 구매 제한이 붙었다는 건 그 전에 이미 빠르게 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스크 대란 때 마트마다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생수가 떨어질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그랬고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때 마트가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이 문구가 붙는다는 건 이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숫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앞에서 그 문구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침 4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 바구니에 박스 2개를 담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집는 손이었습니다. 처음 사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지켜봤습니다. 새로 만난 것과 반갑게 다시 만난 것 사이의 차이는 손에서도 나타납니다. 결국 저는 커피를 사지 않았습니다. 바구니 안에 파스타와 통조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6유로는 이틀치 식비였습니다. 월급날이 이틀 남은 시점에 식비를 커피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커피가 구매 제한이 붙을 정도로 팔린다는 건 저처럼 가격표를 보고 손이 간 사람이 꽤 많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몰라서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에스프레소가 뭔지 크레마가 뭔지 바에서 서서 마시는 것이 왜 의식인지 다 알면서도 손이 가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0.3유로라는 간격이 있으니까요. 마트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월급이 들어오면 한 박스 사볼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가르친 나라 사람입니다. 그 말이 이 상황에서는 왠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월급날 아침 결국 한 박스를 샀습니다. 대형마트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구매 제한을 받던 터라 일부러 더 큰 곳으로 갔습니다. 재고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박스를 집어들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을 돌려봤습니다. 설명이 이탈리아어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 80ml 가루 전부를 넣고 잘 저어서 마시면 됩니다. 6유로를 내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바구니를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는 건가? 의사가 인스턴트 커피를 박스째 샀습니다. 커피를 가르친 나라 사람이. 잠깐 그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달 대출 상환하고 나폴리 송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더 오래 생각했으니까요. 숫자 앞에서 자존심은 길게 버티지 못합니다. 다음 날 당직이었습니다. 새벽 1시 환자가 뜸해진 틈에 휴게실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노란 봉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직접 산 겁니다. 소피아가 준 것이 아니라요. 물을 붓고 저었습니다. 컵을 들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2번째로 마시는 건데 처음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낯선 맛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달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맛을 판단하는 대신 그냥 마셨습니다.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노란 봉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 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마셨어, 이거? 전문의 시험 준비할 때부터요. 그때 이거 없었으면 진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저는 컵을 저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셨는데? 소피아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루에 3-4개요. 새벽까지 공부하다 보면 바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방에서 바로 물만 부으면 되니까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에 카페인은 선택이 아닙니다. 저도 그 시절에 자판기 에스프레소를 하루 2-3잔씩 마셨습니다. 맛없는 걸 알면서도 마셨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소피아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던 겁니다.
더 싸고 더 빠르고 방에서 바로 되는 선택지가요. 소피아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동기들 거의 다 마셨어요. 누가 먼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스터디룸에 항상 있었어요. 공동 구매도 했고요. 공동 구매.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한번 굴렸습니다. 스터디룸에 항상 있었다는 건 누군가 한 명의 취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세대 사이에서 당연한 물건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유행은 어느 순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전문의 시험을 같이 버텨낸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극한의 시간을 함께 통과한 무언가는 습관이 됩니다. 소피아에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지금도 마시는 동기들 많아?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안 마시는 사람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저는 컵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새벽 1시의 좁은 휴게실에서 이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번엔 그 생각을 굳이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단골바에 들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부러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다 들어갔습니다. 습관처럼요. 바리스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20초 뒤 에스프레소가 나왔습니다. 단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서로를 아는 것. 저는 그 익숙함이 좋았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잔을 들었습니다. 작고 얇은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표면에 크레마가 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황갈색과 짙은 갈색이 섞인 그 층이 제대로 만들어진 날은 향부터 다릅니다. 코끝에 먼저 닿는 향이 있고 그 뒤를 따라오는 향이 따로 있습니다. 레이어가 있는 향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 앞쪽에서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은은한 신맛이 따라왔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잠깐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원두를 제대로 추출했을 때만 나오는 그 맛이었습니다. 30초 안에 비웠습니다. 나폴리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천천히 마시지 않습니다. 뜨거울 때 크레마가 살아있을 때 마셔야 합니다. 잔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다듬어온 방식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여전히 맞습니다. 그날 밤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새벽 2시 처치가 한 고비를 넘긴 뒤 휴게실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노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동작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가루를 컵에 털고 뜨거운 물을 받고 나무 막대로 저었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바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층이 있는 향이 아니라 따뜻하고 고르게 번지는 향이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 향이 좁은 공간을 채우는 걸 가만히 맡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것과는 다른 종류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컵을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트를 펼쳤습니다. 한 모금씩 홀짝이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시간이 1분을 넘겼습니다. 차트를 넘기다 보니 어느새 20분쯤 지나 있었습니다. 바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안에 2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의 바와 새벽의 휴게실. 같은 제가 2잔을 마셨습니다. 20초짜리와 20분짜리. 하나는 카운터 앞에 서서 다른 하나는 차트 옆에 앉아서. 루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이탈리아 커피가 진짜 커피지.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그 말이 전부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에서의 20초가 의식이라면 휴게실에서의 20분은 버팀이었습니다. 의식과 버팀은 다른 것이고 사람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일 다음 날 나폴리 송금 처리한 직후 새벽 2시에 혼자 차트를 넘기는 날에는요. 컵을 다 비웠습니다. 빈 컵을 버리고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방식이 공간을 만든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바는 20초짜리 만남의 장소입니다. 휴게실은 1시간짜리 버팀의 장소입니다.
같은 카페인인데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양이 모두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요. 그 주 금요일 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당직이 끝난 뒤였습니다. 씻고 나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때면 그냥 TV를 켜둔 채 멍하니 있습니다. 뉴스 채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을 생각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앵커 목소리에서 단어 하나가 걸렸습니다. 커피 조제품.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수출 통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한국산 식품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앵커는 2025년 들어 커피 조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방송에서 한국 식품 수출 통계를 보도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미 무언가 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보도할 이유가 생겼다는 건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래프가 바뀌었습니다. 국가별 증가율을 보여주는 화면이었는데 일부 유럽 국가는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3배가 넘는 증가입니다. 1년 사이에 수요가 3배로 늘었다는 건 취향이나 유행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미 생활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아니라 소비고 한번 사본 게 아니라 계속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봤던 품절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1인 2박스 구매 제한 문구도요. 소피아가 전문의 시험 때 스터디룸에 항상 있었다던 말도요. 그 장면들이 따로 있을 때는 그냥 주변의 작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수치와 나란히 놓이니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유럽 현지 반응을 전했습니다. 독일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이 커피 카테고리 상위권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식품 전문 매체가 이 흐름을 집중 조명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자국 방송이 타국의 반응을 받아 다시 보도하는 구조였습니다. 그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됐을 때 방송이 쓰는 방식입니다. 화면이 다시 앵커로 돌아왔습니다. 앵커는 이 흐름이 단순한 식품 수출을 넘어서 문화 콘텐츠와 연동된 소비 패턴의 변화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음악, 음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유럽 젊은 세대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방 속 노란 봉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방 안에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직 전에 챙기는 게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됐습니다.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개당 0.3유로였고 새벽 2시에 따뜻한 온기를 줬고 10초면 됐습니다. 숫자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야 숫자가 올라갑니다. 저처럼 월급날만 기다리다가 마트에서 박스를 집어든 사람, 소피아처럼 전문의 시험 준비하며 스터디룸에서 물을 끓인 사람, 그 손들이 쌓여서 21%가 됩니다. 400%가 됩니다. TV를 끄면서 루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커피를 가르친 나라야.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말만으로는 이 화면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다고 해서 가르쳤던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 2가지가 서로 반대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루카가 휴게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노란 봉지를 뜯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잠깐 멈췄다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너도 그거 마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가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린 커피를 가르친 나라야, 마르코.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가르쳤으면 됐지. 배운다고 해서 잃는 건 아니잖아. 루카가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 TV에서 봤는데 유럽 수출이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고 하더라. 일부 국가는 300%가 넘었고. 루카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멈추고 컵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반박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루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루카는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커피를 가르친 나라야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해외 커뮤니티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방송 보도 이후 SNS에 올라온 반응들이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섞여 있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 읽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의 카페인 공급원.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 시험 기간에 이것 없이는 못 살았다. 가난해도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한참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반응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했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전문의 시험 준비할 때 이거 없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제가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며 계산했던 것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30유로 차이 나폴리 송금. 이 커피가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걸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국가로서 의식했습니다. 뉴스에서 스치듯 들었지만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엔 달랐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하나가 유럽 곳곳의 새벽 책상 위에 놓이게 된 나라. 시험 준비하는 학생의 방에, 당직 의사의 가방 안에, 형편이 빠듯한 사람의 주머니 속에 조용히 들어온 나라. 그 나라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의 카페인 공급원.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리 읽혔습니다. 공급원이라는 단어는 취향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을 지탱하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없으면 하루가 흔들리는 것들에 붙이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커피가 일상을 지탱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방식이 지금 유럽까지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그 방식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당직 중 차트 옆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루카한테 다시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배운다고 해서 잃는 건 아니야. 이번엔 그 말이 처음보다 훨씬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회 발표는 11월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열린 국제응급의학 학회였습니다. 레지던트가 발표 기회를 얻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도교수가 추천했고 저는 2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응급실 야간 당직 의료진의 피로 관리였습니다. 수면 패턴, 카페인 섭취 습관, 집중력 저하 구간. 데이터를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병원 동료들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가방에서 노란 봉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제는 출장에도 챙겨 다닙니다. 물을 붓고 저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낯선 호텔방을 채웠습니다. 로마까지 왔는데 새벽 2시 나폴리 병원 휴게실과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발표는 오후 3번째 순서였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청중은 17개 나라에서 온 의사들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야간 당직 의료진의 카페인 섭취 패턴을 분석했을 때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 에스프레소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 소비가 그것과 별개로 늘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추가였습니다. 2가지가 서로 다른 시간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주로 오전, 바 방문이 가능한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인스턴트는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 당직이 깊어지는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같은 카페인이지만 기능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하루를 여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버티는 연료였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의사였습니다. 그 인스턴트 커피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현재 유럽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스페인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있어요. 작년부터 인턴들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레지던트들도 마십니다. 독일에서 온 의사도 끼어들었습니다.
베를린도 마찬가지예요. 당직실 냉장고 위에 항상 있더라고요. 저는 슬라이드를 마저 넘겼습니다. 전통은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에스프레소 소비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채워지지 않던 시간대가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식이 어디서 왔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상당수의 새벽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몇 명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스페인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제품 이름이 뭐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한국의 노란 봉지예요. 로마에서 나폴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가방 안에 노란 봉지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꺼냈습니다. 기차 안에 뜨거운 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가르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전부일 때 우리는 새벽 2시를 어떻게 버텼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배운다고 해서 잃는 건 아닙니다. 전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진 곳이 있다면 그 불빛 아래 놓인 것들도 기록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